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하기 전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까? 사실상 대만의 문제, 중국 공산당의 힘의 지배와 힘에 의한 변경, 결사반대, 또한 대만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면 북한의 핵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고 강조했지요. 그러면서 오늘날 북계 김정은의 핵 문제는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가 눈감아 주었다. 사실상 오늘날 북한의 핵의 절대적인 책임은 중국과 러시아에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순방하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세계 평화를 해치는 공공의 악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중앙일보가 러시아 반란, 김정은 충격과 공포에 쌓였으며 충격과 공포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으며 저의 단독 내부 통신원 WTR 소식통들이 지금 현재 당 간부들이 이 러시아 반란 소식에 왜 화들짝 놀라고 있는지 저의 단독 소식으로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러시아 반란 지켜본 김정은, 충격과 공포, 핵 방아쇠 단속 나설 것. 러시아 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사건은 3대 세습으로 독재 체제를 이어가는 김정은에게 충격과 불안을 안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반발하며 공산당 퇴진이란 구호까지 등장했던 중국의 백지 시위에 이어 현대판 짜르로 불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군사적 도전까지 목도하면서 김정은이는 충격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태 직후 러시아 지도부가 내리는 임의의 선택과 결정도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며 즉각 푸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핵 미사일 도발로 자초한 국제적 고립 속에서 발생한 중국과 러시아 정상에 대한 정치적 위기 상황을 극히 민감하게 김정은이가 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하루 만에 용병으로 구성된 반란군이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의 코앞까지 진격했다는 사실은 김정은에게는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일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유일 지도 체계를 철저히 갖춘 북한에서 러시아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런 의견이 있지만, 그러나 북한은 현재 아사자가 수만 명이 발생할 정도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심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푸틴마저 도전받았다라는 사실은 북한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전례이자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특히 최고 권력이나 군사적인 문제와 연관된 사안의 경우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권력 유지를 위한 근본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은 사회 전반의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부대의 무단 이동이나 무장 반란과 관련한 모든 변수를 차단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안위와 관련된 북한 정권의 대응은 극도로 예민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한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하자 방탄 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은 가방을 든 경호원을 김정은 주위에
집중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 반미 연대 구축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 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 그룹에 무기 등을 공급하며 푸틴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파트너였던 바그너의 프리고진이 총구를 모스크바로 돌리면서 북한의 입장이 애매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주변이나 측근이 푸틴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직접 지시하는 모습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관측했습니다. 안병민 북한경제포럼 회장은 고립된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가 흔들리면 외교, 경제, 군사 기술 등의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푸틴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동시에 푸틴 리더십에 상처가 난 상황에 대해 무게추를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지금까지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 러 양쪽에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춘 배팅을 해왔다라며 그러나 향후 푸틴의 리더십이 더 흔들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경우 김정은이는 중국 쪽으로 칩을 급격히 옮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그너 반란은 미스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김정은에겐 스스로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핵무기의 관리, 운영 체계에 대한 과제가 생겼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의 핵무기를 확보했다면 이번 무장 반란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병철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정은은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핵무기 통제의 권한을 현장 지휘관에게 부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며 특히 사실상 마지막 리더십의 보루인 핵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통제력을 보다 강화할 장치들이 신속하게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김정은 결심에 따라 즉각 핵 공격이 가능한 지휘 통제 체계를 마련했다라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지난 3월 핵 방아쇠라고 명명한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를 소개하며 다각적 작전 공간에서 각이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통합 운용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김정은 집무실에 설치된 핵 버튼과 각지에 배치된 전술 핵 운영부대, 핵무기 연구소, 미사일 총국 등을 연결하는 핵무기 종합 관리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경섭 연구위원은 김정은 리더십의 중요한 핵심 축인 핵과 관련해 김정은의 통제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내부 단속은 외부의 충격파 차단과 내부 결속을 위한 대외 강경 노선을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현재 국제 정세를 한미일 대 북중로 구도로 규정을 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뒷배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믿었던 뒷배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상황의 불확실성 확대를 의미합니다. 이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러시아라는 뒷배가
급격히 무너질 경우 김정은 정권이 중국에 지금보다 더 경도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닐 것이라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든든한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보다 고립될 북한의 상황까지 감안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쌀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저의 내부 소식통이 이제 왜 북한의 당 간부들이 지금 이 러시아 반란의 소식에 왜 화들짝 놀랐느냐. 우선 저의 WTR 내부 소식통은 무엇을 강조했느냐. 정성산 감독 선생께, 자, 얼마 전에 제가 북한 내부 당 간부들, 특히나 사법 당 간부들, 그러니까 국가보위성 보위원들, 안전원들, 사법기관의 법 일꾼들, 당 간부들이 북한 곳곳에서 삽자루 날리기, 그러니까 일종의 폭치기죠. 삽자루 날리기로 지금 북한 곳곳에서 당 간부들에 대한 반란 세력들이라고나, 그렇지만 이 저항 세력들이 북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지요. 보니까 정성산 TV 보니까 미국에 있는 마영애 선생도 지금 북한 내부에서 북한 간부들에 대한 삽자루 날리기, 폭치기가 북한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더라고요. 자, 이번에 들어온 핵심 소식의 본질은 무엇이 같나? 당 간부들이 러시아, 바그너, 프리고진, 모스크바 코앞에까지 뿌찐 치러 들어갔다가 하루 만에 철수했다라는 소식에 당 간부들이 놀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결국 러시아의 뿌찐이 해외 용병 세력에까지 휘둘리는 종이 봄이었나, 종이 호랑이였나 라는 게 북한 당 간부들이 충격적으로 깜짝 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북한 당 간부들이 러시아 뿌찐 하면은 강하고 막강한, 또 러시아, 중국, 북조선 삼각편대, 사회주의 삼각편대가 이 강하게 미국과 군사적 대치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당 간부들이 충격 먹은 본질은 러시아의 뿌찐, 이번에 종이 호랑이 이미 드러나서 당 간부들이 지금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소식은 평양시의 R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러시아 반란 소식이 지금 평양과 북한 전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두 번째로 당 간부들이 놀란 건 윤석열 남조선 이치가 등장한 이후에 김정은과 중국 공산당, 러시아 발칵 뒤집어 엎었지 않아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남조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중국 시진핑이도 비실비실대고 러시아의 뿌찐도 비실비실대고, 그런데 연일 남조선의 윤석열 이치가 김정은 박살내는 워딩을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을 저격하는 작심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당 간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김정은과 시진핑과 뿌찐이 뭐가 됐다?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구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당 간부들이 이러다가 우리 김정은 정권까지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라는 이 소식들이 평양 내부에서 당 간부들의 입을 통해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이 중앙일보 소식과 저의 소식의 핵심은 딱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김정은과 스크평, 시진핑, 푸틴 대통령, 이 공공의 적으로 딱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 시대, 우리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괴 김정은 멸망, 나아가 북한 동포를 구출할 수 있는 통일의 기틀,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북괴 김정은 집권 12년. 이 3년 동안 북괴 김정은이가 북중 국경을 막은 이후에 지금 현재 북한 내부가 장난이 아니죠.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어렵다라는 북한 인민들의 그 아우성. 하다하다 북한의 신흥 부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돈주들까지 전량세대로 전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돈주들이 쌀이 아예 없는 전량세대로 전락을 하고 또 돈주들까지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작금의 북한의 이 사태.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인육 사태까지 터지지 않았습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 12년 최악의 에너지난, 식량난, 외환난에 인민들이 저렇게 죽어나가는데도 김정은이가 한류를 잡겠다. 얼마나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정성산 TV가 강력하게 캠페인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을 위한 또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기 위한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김정은이가 반란 격퇴 명령을 내렸는데 시위 진압 수백 명의 저격병들이 지금 초토화가 됐습니다. 평양 곳곳에서 반당 반혁명분자들을 제압한다라며 배치를 했는데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다급한 김정은이가 북한 김정은 시위 진압 헬기 부대 창설, 북한 시위 진압 대비 헬기 부대 창설, 내부 상황 엄중 반중. 얼마나 김정은이가 인민들의 이 저항에 대해 얼마나 겁을 먹고 있다라는 겁니까? 자, 저의 WTR 소식통이 김정은 반란 격퇴 명령, 시위 진압 호위사령부 41대대 저격병 900명, 평양시 곳곳에 실전 배치, 그러나 설사로 고생하고 있다. 김정은 반란 격퇴 명령 하달, 저격병들 평양 배치, 폭염에 사망자 속출하고 있다. 다급한 김정은의 현 주소를 볼 수 있는 소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한 3년 전인가요? 2020년도 그때는 시위 진압 이 부대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2022년도인가 2021년 12월 달인가요? 이때는 시위 진압 헬기 부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시위 진압 이 부대는 호위총국과 또 각 부대에서 굉장히 몸이 좋고 전투력이 좋고 또 저격병, 그러니까 저격병들만 따로 있는 부대를 만들었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유사시에 시위를 벌이면 어떻게 하겠다? 헬기로 쏘고 또 저격병들 시켜가지고 저격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다급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북한 당국이 사회 안전성 산하에 헬리콥터 부대를 창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난, 사고 시에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지만 그 이면에는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는 사회 안전성에 직승기 헬기 부대를 편성하라는 명령이 하달됐으며 부대 신설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치고 이미 재난에 대비한 훈련, 재난 방지 훈련이 아니라 시위 진압을 위한 훈련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성 이 직승기 부대의 주둔지는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가 있는 평양시 중화군이며 중화비행장의 일부 공간을 사회안전성 관할 부대에 할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대에 현재 12대의 헬기가 도입됐으며 헬기에 공군에서 사용하던 기종의 헬기를 개조한 것. 자, 그러면서 데일리 NK가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12대의 시위 진압 이 헬기에는 북한이 자체 생산한 고사기관총, 생산한 고사기관총이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14.6mm 고사기관포란 약이죠. 자체 생산한 고사기관총이 양쪽으로 달려 있어서 헬기가 평양 시위 진압 공중 무장임을 보여주었다. 북한 김정은이 시위 진압 헬기 부대 창설은 그만큼 북한 내부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데일리 NK는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은 각 시도에 헬기 부대를 배치하겠다는 목표로 점차 대수를 좀 늘려갈 계획이며 신설된 사회안전성 직승기 부대에 편입된 병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대급 규모를 갖추고 있다라는 전언. 이 부대의 지휘관은 사회안전성 간부지만 기술부 대대장은 공군에서 파견된 인사. 김정은이 사회안전성 직승기 부대 창설을 명령한 지시문에는 재난시 인민생명보호, 유사시 불순분자들의 책동 및 시위 진압 및 무자비한 공중 사격 전개, 인민군대와의 협동작전, 전시 태세의 혁명의 수뇌부 보위 등 수행 임무가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탈북자, 행방불명자, 범죄자를 색출할 때도 이 사회안전성 직승기 부대가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부대 창설 목적에서 밝힌 사회안전성 직승기 부대의 역할 가운데 반동 분자들의 책동이나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시위 진압 일반 육군 부대도 있지만 시위 진압 헬기 부대를 창설했다고 해서 이제 2021년 6월달 소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쇼킹했었죠. 자, 북한의 시위 진압 저격병들 쑥대밭이 됐습니다. 김정은 반란 격퇴 명령, 저격병 평양 배치, 폭염의 사망자 속출. WTR 소식통은 북한 김정은이 평양시와 북한 전체의 긴장감을 조성시키기 위해 반란 격퇴 명령과 함께 시위 진압 호위사령부 41대대 저격병 900명을 평양시 곳곳에 실전 배치했다라고 평양시 국가보위성 소식에 밝은 화교 R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호위사령부 41대대는 2020년 9월부터 김정은이 직접 지시로 호위총국과 북한군에서 특별히 선출된 시위 진압 특수부대, 작년 10월 평양시 미림 비행장 근처 특수훈련장에서 김정은이 직접 무술 실력과 사격 실력을 가려내 선발한 최정예 부대이며 이들의 사격 솜씨는 대단하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명사수란 이야기죠. 명사수. 이 저격을 아주 잘하는 최고의 명사수란 이야기죠. 자, 41대대 각국 조장들이 평양시에 시범 케이스로 배치된 적은 있었으나 900명이 평양시 곳곳에 실전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자, 그러면서 위험에 처한 혁명의 수뇌부를 6탄으로 수호하라라는 김정은의 명령서에는 현재 평양시에
현재 평양시의 공화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불순분자들이 잠복을 해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평양을 위협하고 있다. 혁명의 명사수 저격병들은 평양시의 곳곳에 그림자처럼 숨어 반혁명 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의 대갈통을 한 방에 박살내라라고 김정은이가 명령서에서 밝히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김정은의 평양시 반란 세력 격퇴 명령에 올해 6월 15일부터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평양시 노동당 청사 주변, 인민대학습당 옥상, 주체사상 탑 전망대, 모란봉 정각, 옥류관 옥상, 평양역 옥상, 김일성 경기장 옥상, 개선문 전망대 등에 41대대 저격병들이 배치되어 실전처럼 대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실전 같은 훈련이 10일 이상 지속되면서 오히려 급사하는 저격병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저격병들은 지정된 위치에서 2인 1조로 24시간 대기해야 한다. 야, 참 김정은 악랄하죠. 자, 가장 큰 문제는 생리적 현상. 어쩔 수 없이 배변 후 비닐봉지에 담아 주변에 던지는 식인데 각 건물 청소 담당 관계자들이 너무 많은 배변 봉지와 그것이 터지면서 주변을 온통 똥밭으로 만들어 원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격병이 아니라 똥싸개 병이라고 놀리는가 하면 딴 곳으로 이동하라고 소리를 지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낮의 폭염. 지금도 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33도에서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한밤중 열대야에 주체사상탑 전망대에 배치되었던 저격병 2명과 김일성 경기장 옥상에 배치되었던 1명 등 최소 9명 이상이 열사병으로 사망을 했는데도 김정은은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아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악마 같은 김정은의 이 모습입니다. 아니, 북한이 시위 진압을 저렇게 김정은 불순분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다급하기도 했고 또 이 훈련도 시켜야 하니까 저렇게 악랄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에 또 다른 평양시 보안성 소식통은 각 건물에서 저격 태세를 취해야 하는 저격병들이 위통을 홀라당 까고 더위를 이겨내느라 고생을 하고 있다라며 생수며 부채 등을 가져다 주고 있다. 문제는 또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평양시 곳곳에 배치된 저격병들은 대부분 군용식품, 시레이션, 군용식품으로 새끼를 해결하는데 날씨가 더운 곳인지 군용식품이 불량인지 설사와 장염 환자가 급증해 41대대 간부들도 상급기관의 저격병들의 설사, 장염 사태를 보고해도 여전히 철수 명령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41대대 간부들은 이러다가 북한군 최고의 저격병들이 열사병과 설사, 장염에 전멸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작전에 투입된 일주일 동안에는 무전기를 통해 혁명의 수뇌부를 노린 불순분자와 반혁명분자 무리들이 무장을 하고 평양에서 내려 대동강으로 입수했다. 주체사상탑조 발견 즉시 사살하라. 모란봉에서 무장을 한 반혁명분자 무리들이 김일성 경기장으로 급히 이동. 경기장조와 모란봉조 발견 즉시 사살하라 등 이러한 진짜와 같은 무전에 처음에는 긴장을 했지만
지금은 무전기 소리를 아예 믿지 않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을 해드리자면 김정은이가 이 최대의 위기를 조장하기 위해 시위 진압부대의 최고의 엘리트 저격병들 900명을 저렇게 평양 곳곳에다 꽂아놓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고생도 개고생이지만 김정은의 그 민낯, 이제 20대의 이 중반이나 뭐 30대 초반일 터인 저 시위 진압 저격병들 900명 얼마나 개고생을 한다라는 겁니까? 오로지 북한 김정은 체제 유지, 김정은 정권 옹호, 수뇌부 지키는 그것이 전부인 북한의 이 공권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지금 북한 내부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자, 이런 속에 김정은이가 집권을 한 이후에 최초의 충격적인 상황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2020년 심장 이상 이후에 올해 그러니까 공개 활동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반년 만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2번이나 연 김정은.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다? 이때까지는 전원회의를 하면 김정은이가 최소한 1시간 이상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연설도 하지 않고 또 다른 간부들이 연설을 하는 그 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정성산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계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를 구출할 수 있는 통일의 기틀,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김정은이 최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연설을 하지 않는가 하면, 또 이어폰을 끼고 다른 행동을 하는가 하면, 또한 의자에 앉아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내색을 표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충격적인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평양에서 열린 제8기 8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전문가들도 깜짝 놀란 것은 바로 김정은이가 연설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원회의 이후 방영된 조선중앙TV 화면을 봐도 김정은이 연단에서 연설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김정은이 집권을 한 이후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연설을 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 최초 이런 충격 행동의 본질이 서서히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또 있습니다. 전원회의 보고를 정치국과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나누어서 한 점, 이것도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죠.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번 전원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올해 주요 정책 집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할 때 대하여 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정치국이 보고를 하고 이어 김덕훈 내각총리, 리일환 전현철 당 중앙위 비서가 토론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박태성 중앙위 비서가 보고를 했고, 세 번째 안건인 인민위원회 일꾼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원 비서가 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노동당 전원회의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며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 결과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김정은이 연단에 나와 핵 문제와 남북관계, 국방, 경제, 사회, 교육 분야에 대해 몇 시간씩 보고와 평가 그리고 지시를 하면 참석자들은 이를
받아 적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는 주석단 중앙에 앉아는 있었지만 연단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주석단 중앙에 앉아 있으면서 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표정과 또 누구를 쏘아보는 듯한 표정, 나아가 건강이 안 좋은 듯한 여러 가지 징후들이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조선중앙TV가 선별하고 선별한 사진이지만 김정은의 얼굴에 이 뾰록지가 났고 또한 김정은의 눈, 다크서클이 이만하게 나왔었죠. 그만큼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김정은이가 혼자서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고 내용을 듣고 쓰고 있었는데 김정은이만 오른쪽 귀에 검은색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서울의 민간단체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영정 북한 연구센터장은 김정은이 이어폰을 사용한 이유가 분명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영정 센터장은 일반 참석자들은 스피커를 통해 듣도록 하고 김정은만 더 잘 들을 수 있게 이어폰을 사용한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왜 김정은이만 유독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전원회의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은이가 지난 4월 18일 우주개발국을 방문한 데 이어 5월 16일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방문해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려 북한을 우주 강국으로 만들자고 김정은이가 강조를 했죠. 그런데 5월 31일 북한이 쏘아 올린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호 엔진 고장으로 인해 발사 몇 분 만에 서해에 추락을 했습니다. 큰 소리를 쳤던 김정은으로서는 이 인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됐다라며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정찰위성 발사 실패는 최대의 참사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우주정복은 나의 꿈이라고 말하고 4월, 5월 두 차례에 우주개발국을 방문해 발사를 지시했는데 그게 실패했다는 얘기를 본인이 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자, 또 다른 측면은 김정은이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일각의 추측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매년 1월 말 또는 2월 초 의회에서 하는 국정연설은 통상 1시간 정도. 반면에 북한 전원회의의 보고는 상당히 길죠. 예를 들어 지난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계속됐던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나흘간 7시간 이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 김정은이는 총 70여 쪽의 보고문을 연단해서 낭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초고도 비만 때문에 김정은이가 장시간 연설을 할 수 없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라고 강조합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켄 거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김정은의 체중이 더욱 늘어났다라며 연단에서 서서 몇 시간씩 연설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앞서서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올해 39살인 김정은이가 키
키 170cm에 몸무게가 140kg 중반으로 초고도 비만이라고 밝혔죠. 또한 김정은이는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 관계 질환과 통풍과 당뇨병 증상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지요. 김정은의 또 다른 변화는 지금 현재 현지지도 활동, 공개 활동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2014년의 경우 공개 활동은 174회에 달했습니다. 당시에 이틀에 한 번꼴로 회의를 하거나 군부대 방문, 현지 지도 또는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러나 김정은의 공개 활동, 2020년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55회로 급격히 줄어들었죠. 그해 4월 김정은이는 심혈관 질환을 앓은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자, 김정은의 줄어든 현지 지도 추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6월 중 공개 활동은 23회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경제 분야 활동은 단 3차례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평양 화성지구 1만 세대 착공 2월 16일, 강동 온실농장 착공 2월 16일, 평양 서포거리 착공식 2월 26일이 전부. 특히나 더 충격적인 것은 김정은이가 올해 단 한 번도 평양을 벗어나 지방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합을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우리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유고 사태,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인민 해방군이 들어올까봐 얼마나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미국의 CNN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북한 출신의 임민 호날두 한광송 선수가 지금 사라졌으며 충격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 한광송 선수에 대해서 소상하게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 축구 선수 출신으로 유럽에 팔려고 한 거죠. 그러면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번에도 왜 인민 호날두라는 별칭까지 받았던 북한 출신의 한광송이가 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지, 북괴 김정은 밑에 있으면 왜 이런 비참한 최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소상하게 나온다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CNN이 굉장히 심도 있게 취재를 했죠. 유럽 최정상 무대에서 활약하던 북한 국가대표 축구선수 한광송을 미국 CNN 방송이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인민 호날두로 불리며 전 세계 축구계에서 유망주로 꼽히던 한광송은 3년 전 돌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CNN은 1일 현지 시간으로 이 북한 축구선수는 전 세계 축구계를 놀라게 하고는 사라졌다라며 이 한광송이 2020년 세계 축구 무대에서 돌연히 자취를 감추면서 그의 유망한 경력이 단절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그 북한 선수는 지금 어디 있느냐, 끌려간 거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광송은 2013년 당시 김정은의 체육강국 구상에 따라 설립된 평양 국제축구학교 출신입니다. 그는 정부 지원하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학을 하고 2015년에는 이탈리아 사커 매니지먼트인 ISM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북한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죠. 당시에 김정은이가 2011년, 12년, 13년 얼마나 많은 축구 강국으로 키운다라며 이 스포츠 선수들도 특히나 축구 선수들도 유학을 많이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2017년 이탈리아 일부 리그
세리아 A 소속 갈리아리의 유소년 구단에 정식 입단한 북한 출신 한광송은 곧바로 프로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는 세리아 A에 정식 데뷔한 지 일주일 만에 첫 골을 기록하며 공격수로서 눈도장을 찍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CNN은 한광송에 대해 2017년 유럽 5대 축구리그에서 골을 넣은 최초의 북한 선수로 이탈리아의 유벤투스로 이적에 충격을 주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광송은 북한 출신이라는 독특한 배경뿐만 아니라 특유의 기술력으로 축구 전문가와 팬들의 관심을 빠르게 끌었던 선수입니다. 실제로 한광송 이 선수는 이탈리아나 또 뭐 이집트나 프랑스 이 유럽에서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팬덤이 있었죠. 뭐 팬클럽만 그 당시에 방송을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수천 명의 여성 팬들이 있을 만큼 이 정말 인민 호날두라는 별칭을 받을 만큼 잘 나갔다는 이야기죠. CNN에 따르면 한 이탈리아 해설자는 한광송을 작은 북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며 한광송은 키가 크지는 않지만 빠른 속도와 또 강력한 태클, 이 골문 앞 헤딩 능력으로 유럽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었다라며 이 한준희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도 CNN 인터뷰를 통해 한광송의 체격은 크지 않지만 위치 선정이 빠르고 헤딩도 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광송은 2019년 평양에서 열린 29년 만에 남북 간 축구 경기에도 출전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한광송은 빠른 드리블을 선보이며 축구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한광송은 구단 임대를 거쳐 2020년 1년 이탈리아 세리에 A 명문 구단인 유벤투스에 정식 입단을 하게 됩니다. 알려진 이적료 연봉은 350만 유로 약 50억 원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한광송은 ISM을 통해 먼 여정 끝에 세리에 A에서 첫 골을 넣었고 유벤투스와 같은 명문 구단의 유니폼을 입은 최초의 북한 선수가 됐다라며 내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그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한광송은 불과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카타르 알두하일 구단에 팔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까지 2024년 시즌까지 5년간 연봉 460만 달러 61억 원에 달하는 이적료가 지불됐다는 점에서 그가 축구계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즌 중반 카타르 리그에 투입된 한광송은 10경기에 출연해 3골을 터뜨리며 구단 리그 우승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챔피언이라고 쓰인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며 이날을 끝으로 한광송은 종족을 감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광송은 2021년 1월 26일 알두 하일과의 계약이 종료된 후 카타르에서 추방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한광송이 카타르의 한 은행과 거래를 하면서 어떤 돈도 북한에 송금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CNN은 한광송이 김정은 정권에 돈을 보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북한은 종종 해외 노동자들에게 북한 정부에 돈을 보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라며 2020년 3월에 발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에는 북한 당국이 해외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북한 국민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여기엔 스포츠 선수와 같은 전문가도 포함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추방된 한광성은 충격적인 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로마에 머무르며 코로나로 중단된 평양행 비행기 노선 운항이 재개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광성의 거취에 관한 CNN의 질의에 이탈리아 외무부와 세계축구연맹은 답변하지 않았다라고 CNN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광성의 유소년팀 동료였던 니클라스 퍼닝턴은 평생을 축구에 바친 한광성을 정치적인 이유로 빼앗겼다. 북한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예른 안데르센은 한광성이 축구를 그만둬야 했다는 것이 유감이라며 그의 충격적인 이 결과가 비참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은 캐리어를 유지하고 더 많은 연봉도 많은 돈도 벌었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여기서 이제 2021년 1월 달, 그 전부터 2020년 9월 달,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당시에 이 한광성 선수와 한광성 선수를 커버하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 보호자라고 하지만 보위부 요원이죠. 이 보위부 요원이 이 한광성 선수가 받은 연봉을 제3국을 통해서 북한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에 유엔이 그 구단을 제재하겠다라고 하니까 구단에서 방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저렇게 비참하게 축구도 못하고 저런 운명을 왜 저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았다는 겁니까? 김정은한테 돈 보내다가 들켜가지고 결국은 21살에 축구 인민 호날두인 한광성이 3년이나 이 운동을 못했으니 이젠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북한 김정은의 스포츠 선수들의 민낯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정확한 안목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있죠. 왜 북한을 바라볼 때 정확한 안목이 필요하겠습니까? 북한 김정은 또 인민들의 북한, 사실상 김정은의 북한은 김정은이는 깡패 두목이나 다름이 없지요. 김정은의 북한은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깡패 두목으로 그 밑에 당간부들을 깡패 수족처럼 부리는 국가가 북한. 그러나 북한 인민들의 북한은 어쩔 수 없이 김정은에게 충성을 하는 신용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구출해야 하는 북한. 자, 지금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김정은 정권 멸망을 시키고 나아가 북한 동포를 해방할 수 있는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북한 어민 수백 명, 매년 충격적인 상황. 김정은이가 어업권을 중국에 팔아먹은 이후에 현실은 정말 비참하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저의 WTR 내부 소식이 현재 북한 어민들이 어떤 상태인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중국의 어업권 팔아먹고 주민들 죽음의 바다로 내몰아 수백 명의 어로공들 바다에서 목숨을 잃어 해마다 반복. 북한 어로공들 충격 현실. 자, 핵심적인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 곰곰이 뒤돌아보면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까? 북한 북한 어민들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다? 그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중국 배, 이 원산 앞바다에 이제 우리 한국 측, 한국 강원도 쪽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이 원산 앞바다 쪽에는 한마디로 중국 배가
새까맣게 또 있죠. 한때 이 대한민국의 NLL을 침범해서 소해바다로 쳐 내려왔던 중국의 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북한 하면은 북한의 동해나 서해, 이 동해나 서해의 주요 어장들은 김정은이가 다 팔아먹었죠. 또 북한의 이 어장들도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해바다든 서해바다든 뭐 인민 무력성이든 또 국가 보위성이든 또 사회 안전성이든 다 이 고기를 잡는 섹터들, 어장이 다 나누어져 있죠.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 이 어업권을 판매한 이후에 정말 북한 어민들 어떻게 살고 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에 가려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북한의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TV는 지난 5월 26일 위민 헌신의 12달 자리를 옮기며 찍으신 기념사진이라는 제야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기사에서 김정은이 8년 전인 2015년 5월 신포 원양수산연합기업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화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사업소를 들러본 뒤 부두에 정박해 있던 배에 올랐을 때 어부들이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라는 선장의 전언에 김정은은 흔쾌히 사진 촬영을 수락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배의 어부들도 섭섭해하지 않도록 이 배를 배경으로 한 장 찍고 저 배에 가서도 찍자라며 자리를 옮겨 다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와의 기념사진은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집니다. 이번에 북한 선전 매체가 김정은의 기념사진 촬영 일화를 전하는 것도 이 같은 점에 착안, 이른바 애민 정신을 부각해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려는 저희가 깔려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애민은커녕 북한 정권의 인명 경시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의 지시에 북한 어로공들이 무참하게 목숨을 잃는 사태가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TR 소식통은 김정은이 방문했다는 신포 원양수산연합기업소라는 명칭만 해도 문제가 있다. 원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 문자 그대로 5대양을 누비는 대규모 선단을 연상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르다.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저간의 사정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등으로 경제난이 심화하고 특히 통치 자금이 지금 부족해졌습니다. 김정은은 이를 보존하기 위해 동해와 서해의 조업권, 어업권을 중국에 넘겼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의 어업, 조업권을 판매해 2018년 기준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외화를 벌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어업 감시는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2017년 900척, 2018년에는 700척에 이르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먹은 김정은은 한편으로는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여 물고기 대풍을 안아와야 한다. 당의 부름이라면 만리 대양도 용감하게 넘고 헤쳤다라는 등 주민들에게 목숨을 건 조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정은이 북한 어록들, 어민들을 죽음의 바다로 내모는 반인륜적 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어선들의 인해 전술과도 같은 어로 작업에 밀린 북한 어민들은 당국이 제시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낡은 목선을 타고 대화태 부근에,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 경계선에 있는 목선을 타고 대화태 부근의 먼 바다까지 나가 조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름 아닌 원양의 실체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 하나 없이, 또 제대로 된 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기름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나선 조업은 거의 필연적으로 죽음의 항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일본 북서 해안에서는 매년 이른바 북한 유령선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나무 쪽배 형태의 이 배들은 대부분 부서지고 뒤집힌 상태이며 때로는 북한 선원들의 시신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본 당국에 신고가 된 북한 유령선만 해도 2017년 104건에 시신 31구, 2008년에 220건에 이르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백 명의 북한 어로공들이 해마다 비참한 운명을 맞고 있으며, 최근에는 함경북도 동북부에 있는 낮은 선봉 지역과 인접한 러시아 연해주 해안에서 난파한 북한 어선들이 무더기로 널려져 있는 배 무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동아대 강동안 교수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 국경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연해주 포시에트의 한 해안에는 북한 선적으로 추정되는 난파선 수십 척이 방치되어 있다라며, 죽음의 어로 작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TR 내부 소식통은 현재 북한 어로공들, 어민들이 김정은이가 중국에게 조업권, 어업권을 팔아먹은 이후에 사실상 수백 명의 북한 어민들이 해마다 목숨을 잃는 이 사태는 해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든 외화벌이를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수산물을 가지고 이제 해외에 판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외화를 벌기 위해 김정은이가 해마다 북한 어민들 수백 명을 죽음의 바다로 내몰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실체는 데일리 NK도 소상하게 전한 적이 있죠. 데일리 NK는 태영호, 김정은 수산사업소 현재 지도 후 북어부들 사지로 내몰려 김정은이가 수산사업소를 방문해 수산물 확보를 강조한 이후 북한 어부들이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태영호 전 북한 공사였죠. 태 의원은 지난달 김정은이 인민군 8.15 수산사업소와 통천 물고기 가공 사업소를 현지 지도한 이후 동해안에서 난리가 났다라며, 김정은은 물고기 대품을 마련하라고 한번 지시하면 되지만 어부들은 어로전사로 불리며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지시 달성을 위해 북한 어민들은 추운 겨울 낙후한 목선을 타고 추운 바닷가에서 목숨을 걸고 고기를 잡고 있다라면서, 북한 동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고기 잡이는 순전히 단순히
물고기 잡이가 아닌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의 어부들은 어업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고기잡이에 나서고 있다라며, 노동신문은 지금 사업소의 모든 단풍호 고깃배들이 더 높은 증산 목표를 내걸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이고 있다라며, 물결, 파고, 물결은 2에서 3m, 바람 속도는 15에서 20m, 세찬 파도가 선창을 날아와 넘으며 조타시를 들이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신문은 대화기, 무전기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지시하는 사업소 지령원의 다급한 목소리도 들려온다라며, 그러나 멈춰서거나 되돌아서는 고깃배는 없다라며 노동신문은 강조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어민들이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이 같은 내용을 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목숨을 내걸고 동원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점이다라고 데일리 NK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태영호 전 공사는 김정은의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 북한 어부들은 소형 목선을 타고 위험천만한 죽음의 바다로 향하고 있다라며, 김정은은 사람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면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며, 한편 북한 당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산 자원 확보 정책으로 인해 북한 어민들은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작은 배를 타고 일본 인근까지 나가 어업 활동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다라며, 이에 태영호 전 공사는 위험한 환경에서 어업 활동을 하다 사망한 북한 어부들이 일본에서 발견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북한 당국은 비용 문제로 인해 유해조차 찾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일본 야마가타 현 스루오카시 아스미 지역을 취재한 특별취재팀은 북한에서 또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목선과 시신을 목격한 바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WR 통신도 살짝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뿐이 아니죠. 러시아 지역하고 이 일본하고의 이제 이 어업선 있는 배타적 경제구역 있는 이 러시아까지 들어갔다가 북한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다가 러시아 해상경비대에 들켜가지고 러시아 해상경비대가 총까지 쐈습니다. 총까지. 그래서 지금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있는 그 감옥에는 북한 어민들,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어민들이 몇백 명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또 달러가 없으니까, 보석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북한 어민들을, 수감된 북한 어민들 찾아갈 생각을 또 안 합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김정은 밑에서 정말 목숨을 잃고 있는 북한 어민들의 현 주소입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는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들을 구출할 수 있는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탈북민 단체장들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탈북 선언, 강제 북송 사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강제 북송을 했던 그 책임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을 했는데 서정배 하나원 원장이다 라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우리 탈북민 단체장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임시켜야 한다라고 충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강제 북송 인솔 책임자 윤석열 정부 들어 승진. 스카이데일리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북 청년 강제 북송 인솔 책임자가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원 원장으로 승진 근무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불법 부당 지시를 수용한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인사평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탈북 청년 우범선 당시 22세 김현욱 21세 이 두 사람을 북송하는데 깊이 관여한 서정배 전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이 하나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법에 따라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 산하 기관으로 1999년 문을 열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동해상에서 납포된 어선을 타고 있던 탈북 청년 우씨와 김씨는 구두와 자필로 명확하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이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로 북송되는 모습은 작년 7월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비인도적 북송 조치가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두 청년은 안 끌려가려고 격렬하게 저항을 하다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거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탈북민 단체들은 이들이 흉악범이 아니라 김정은 비판 경문을 내건 사실이 발각돼 어선으로 도망 온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저도 이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인지 단독으로 전달해 드렸죠. 이 21살 김현욱 씨, 22살 우범선 씨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군대도 못 간 친구들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탈북민 인권단체 남북함께 국민연합 상임대표 김태산 이완영 씨에 따르면 당시 서정배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경찰 특공대가 두 청년의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고 강제로 북송하는 모든 과정을 직접 책임을 지고 인솔을 했습니다. 헌법상 자국민인 탈북민의 귀순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도와야 할 정부 부서의 책임자가 무죄 추정 단계의 탈북 청년들을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북송하는 과정에 적극 관여한 사람이 바로 서정배 하나원 원장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서정배 하나원 원장은 새 정부 들어 승진을 하고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 업무에도 관여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국장 2급에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1급 하나원 원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실한 인사검증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업무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 자리를 꿰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현모 남북함께 국민연합 공동대표는 불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한데도 오히려 승진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정위영, 서훈, 노영민, 김연철 등 이전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 고위공직자들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일괄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를 해 정치적 고려라는 비난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성현모 탈북민 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정위영 전 실장 같은 인사들은 청와대 유일의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보조했던 종범이었을 뿐이라며 종범을 기소하면서 주범인 문재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 사건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으며 북한 인권단체들은 북한 탈북민 단체장들은 탈북 청년 사건이 2019년 11월 일회성으로 끝쳤는지 청와대가 개입한 조직적 강제 북송 정책의 극히 일부였는지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에 스카이데일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서종배 하나원 원장 어떻게 승진을 해서 하나원 원장에까지 갈 수 있었는지 전화를 해서 물어보려고 했지만 서종배 하나원 원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 소식에 대해서 우리 탈북민들이 왜 지금 지글지글 끓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는 잘 좀 새겨듣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